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차기 총선에서 실패하면 자신의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엽기적 살인마였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보낸 게 본질이라며 배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가 4만 명대를 기록하며 더블린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뚜렷한 확산세지만 임시선별검사소가 급감해 검사소 부족 문제가 제기됩니다. 대학교 건물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의 추락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예측된 대로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실패하면 자신의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에서 패한 후보가 곧바로 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 선거까지 나서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이례적이란 평이 많고 그래서 당내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데 앞으로 여권과의 관계가 다시 대선 때처럼 시끄러워지는 건 아닌지 이 의원의 정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내걸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그만 됐다 하실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라면서 예견된 위기에도 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능한 민주당으로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 논란은 10수년간 탈탈 털리고 있는데 먼지만큼의 흠결도 없다며 정면 반박했고 당내 개파 논란에 대해선 공천 학살은 사라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공천권을 포기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은 선을 그었습니다. 공천권을 포기할 생각도 있으신지.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공정하고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지면 경쟁력을 중심으로 이재명 의원이 후보 등록 첫날 출사표를 내면서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가운데 당내 유력 후보군의 부재 속 이 의원의 압승이 점쳐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다음 달 28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이재명 대 비이재명 구도가 갈수록 선명해지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습니다만 비명계 주자들의 단일화나 또 다른 변수가 돌출할 수도 있는 만큼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민주당의 당권 경쟁 상황은 황병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민주당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9명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판세에 맞서 이 박용진, 강훈식 의원 등 97그룹 주자들과 이 86그룹인 김민석 의원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주장하는 이낙연계, 오선의 설훈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습니다. 이들은 주로 선거 패배 책임론과 사법 리스크 문제를 정면 겨냥하고 있는데요. 어대명이냐 이변이라냐는 전선은 최고위원 선거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친명계에선 3선의 정청래, 서영교 의원부터 박찬대, 양이원영, 장경태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 비명 또는 반명 그룹에선 고영인, 송갑석 의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영찬, 고민정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 민주당 최고위는 대표와 원내대표 등 총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당대표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더라도 최고위원 몇 면에 따라 대표를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명계와 비명계 모두 이 최고위 선출직 5명에 대한 과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는 28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한 첫 컷오프로 본경선 후보 3명이 추러지는데
일부 진영에선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 결집하는 전략도 거론 중입니다. 하지만 어대명 판세가 굳어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나머지 후보 그룹이 이합 집산 과정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오늘 74주년 재연절을 맞아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날을 기렸습니다만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원구성도 합의를 못하면서 어떻게 민생을 챙기겠다는 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거대 양당은 모두 당내 권력 투쟁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에서는 오늘도 여야의 내탓 공방만 오갔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재연절 경축식에서 여야 원내 사령탑이 서로 악수를 나눕니다. 주변에서 눈을 마주치라는 제안에 미묘한 신경전도 오갑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 우 대표가 좀 이렇게 결단을 내려줘야지. 뭐 해줄 건데 내가 어떻게 해줄게.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의 협상을 마무리하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약속한 것들 중에는 마무리 짓는 거는. 원구성 협상 불발의 가장 큰 쟁점은 과방위 위원장 배분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와 공영방송을 담당하는 과방위를 모두 맡겠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으로서 또는 국회의 입법부로서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둘 중 하나만 야당에게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방위를 차지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남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겠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에선 대정부 질문부터 먼저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야당에선 민생경제특위와 청문특위 단독 구성이 거론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오늘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엽기적 살인마들이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회견을 열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보낸 게 본질이라며 정 전 실장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송에 저항하는 탈북어민들의 사진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자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북송된 어민들은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였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흔적을 씻어내고 페인트 칠도 했다는 선상 범행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귀순 의향서는 통상 절차였다고도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했다며 추방 시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 측 의사를 타진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전 실장의 입장문을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가 신호정보에만 의존해 한두 달 걸리는 조사를 2, 3일 만에 끝내고 배까지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의 흉악범 주장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조선족 선상살인범을 변호했던 페스카마오 사건을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북송 사건 수사로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낙상 사고로 입원한 사실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북송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의 국회 제출도 검토하고 있는데 영상 공개와 함께 수사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경우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검사를 보강하고 조만간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주말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불러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팀은 검사 대부분이 주말에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며 직원 소환 조사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를 상대로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 국정원이 현장 조사를 못한 이유를 캐묻고 이 과정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는지도 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어민이 내려왔을 당시 내부 규정에 따라 현장 조사를 계획했는데 청와대 대책회의 이후 갑자기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인데 이르면 이번 주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은 뒤 국가안보실도 압수수색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어민 북송을 결정해 거리낄 것이 없다며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어떤 이유로 뒤집었는지도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품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실장 등 윗선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이 오늘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짧은 말만 남겼는데요. 경찰은 이 남학생이 피해자를 고의로 떨어뜨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2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거론나옵니다. A씨의 혐의는 준강간치사. 그제 새벽 인천의 한 대학 교정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에게 한 말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범행 당일 새벽 1시 반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학교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일부러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통해 A씨가 피해자를 건물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을 위해 숨진 피해자의 소지품 등을 숨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60대 사위가 70대 장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며칠 전에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저지른 건데 접근 금지 명령의 실효성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물 주차장, 경찰이 남성 팔을 붙잡고 걸어옵니다. 13일 저녁 60대 남성 A씨가 70대 장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흉기를 들고 장모 자택에서 약 15m 떨어진 이곳에 도착해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장모는 딸, 즉 A씨 아내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나흘 전에도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 예전에 한번 신고가 돼가지고 그렇게 접근 금지 그렇게 돼서. 신고받은 경찰이 즉각 출동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접근 금지 명령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가정폭력 등 가해자 재범이 우려되면 접근 금지나 퇴거 격리 등 조치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 같은 임시조치 위반 사례는 2017년 340건에서 2021년 531건으로 크게 늘어 사후 처벌 실효성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집니다. 피해자한테만 위치 추적기 스마트워치 활용하고 있는데 선진국처럼 가해자한테도 위치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국내에도 가해자 접근을 사전에 적극 차단할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터널에 진입하던 승용차가 터널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사라질 정도로 크게 부서졌지만 운전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은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도 알 수 없이 부서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앞까지 차량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달리던 외제차가
터널 부근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발목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격 방지를 박은 게 아니고 그냥 벽을 박은 거기 때문에 그 엔진이 떨어져 나가고 그 엔진 바로 뒤에 이제 격벽이 있는데 그 벽이 찢어져 나가서. 경찰은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2시쯤 호남고속도로에선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분리 구간에 있던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시간 뒤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 분기점 인근에서 대형 버스 2대가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수습 여파로 일대 교통이 1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에 인천 영흥도 인근에선 갯바위 낚시객 2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평소 걸어다니던 갯바위 지역이지만 수심이 최근 30cm 이상 높아지면서 갯바위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에 달하고 29년째 수감 생활하는 사형수도 있는데요. 이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개 변론에서 폐지와 존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영석 기자가 사형제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생명에 관해서는 그는 침해를 안 되는 절대적 권리이고 사형이 확정된 그런 종류의 범죄가 그런 식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목숨도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사형제도가 2010년 합헌 결정된 이후 12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국내 사형 집행은 1997년 이후 멈춰 미집행 사형수 59명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이 가운데는 30년 가까이 수감 생활 중인 사형수도 있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례가 있는 건데 사형 언도를 딱 받았을 때는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게 자포적인 상태였어요. 가석방도 안 되고 그런 절망적인 태도, 반응을 보이면도 일부는 수감 중 교화 가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국민의 법 감정 또 국민의 그 마음 상태를 잘 헤아리고 어떠한 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 사형제 존폐를 놓고 찬반 논란은 이어집니다. 논란의 핵심은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천부인권인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냐는 것과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냐는 것. 다시 사형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교화를 해야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지면 안 된다고. 사형제 대안으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범죄 억제적 효과가 사형만큼이나 강한 무기징역형보다는 높은 별개의 형벌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별개의 형벌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하지만 이마저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 대상입니다.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 그동안 변화된 시민의 법감정과 세태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반영해 판결을 내릴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을 감안하면 코로나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주말에도 검사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평일에 비해서 검사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검사소 부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CR 검사를 하는 선별진료소에 일요일에도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동네 병의원이 일요일엔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국 3일 내 검사가 의무인 해외 입국자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검사를 안 하는데 그 보건소도 이제 다 할 수 없어서 그런 불편함 좀 있는. 그마저 오후가 되면 이곳도 문을 닫습니다. 검사 시간이 1시까지 제약이 되어 있어서 사실 아침에 여유 있는 주말 시간에 되게 마음이 조급했고.
이렇게 주말 검사가 불편해진 건 정부가 2월부터 PCR 검사 규모를 사실상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한때 200곳이 넘던 임시 선별검사소는 현재 3곳만 남은 상태. 하루 85만 건에 이르던 PCR 검사 수도 지금은 10만 건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또 4만 명을 넘어 일요일 기준 3주 새 6.4배 급증했습니다. 매주 이른바 더블링이 일어난 겁니다. BA.2.75 같은 변이에 대응하려면 PCR 검사, 나아가 변이 선별 검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은 한 5%, 10%를 하니까 조금 더 많이 하면 숨어있는 2.75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재유행에 접어들며 검사 체계 또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장마 기간이지만 남부지방에는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심어놓은 모가 누렇게 타버리기도 합니다. 박건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전남 신안의 간척지 논입니다.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한창 성장해야 할 모는 누렇게 타들어갔고 뿌리까지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댄 후 질퍽해야 할 논은 발로 내리쳐도 아무 변화가 없을 정도로 단단한 상태입니다. 농민들은 모내기를 2번이나 했지만 말라버렸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니 마음이 아프죠. 모내기도 못하고 있는 논이 많아요. 논도 2번씩 했어도 이렇게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특히 간척지 논의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게다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물도 없고 그 땅에서 묵어버리고 없으니까 뭐가 다 말라서 죽고. 전남에서 신안과 해남 등 3개 시군에서 논 250헥타르가 가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장맛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갈라진 논을 바라보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다녀올 때 면세점에서 $600 넘게 구매하면 세금을 냈습니다. 이런 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정부가 면세 한도를 $80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 등을 위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을 계획입니다. 바뀌는 세법을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할 예정인 홍정훈 씨. 면세점을 둘러봤지만 면세 한도 $600가 금방 차버려 불만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사도 600불이 넘어버리니까는 좀 면세점에 그렇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관광산업 등의 어려움이 있어 면세 한도를 $800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진 데다 중국의 면세 한도는 $776, 일본은 $1821로 우리보다 높은 상황을 감안했다는 뜻입니다. 시행 규칙만 고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가도 올라가지고 솔직히 달러도 올랐잖아요.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넘긴 상황.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 거래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합니다.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지만 세금 면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투자 수익률 가지고 따지고요. 그다음에 환율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금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추 부총리는 또 내년 재정 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긴축 재정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배달은 우리의 일상이 됐죠. 이제는 얼마나 빠르게 배송하느냐가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초대형 통합물류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6대의 로봇이 바닥에 붙은 QR코드를 따라 춤을 추듯 이동합니다.
국내 택배 시장 1위 기업이 지난해 12월부터 가동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재고 관리부터 포장과 검수, 출고와 배송 등 복잡한 물류 과정을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 번에 처리합니다. 로봇이 상품을 가져오면 작업자가 상자에 담아 또 다른 이송 로봇으로 옮겨줍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한 사람이 시간당 처리하는 작업량이 15상자에서 24상자까지 늘었습니다. 주문 상품을 찾기 위해 일일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졌고 물류센터 공간 활용도도 높아져 전체 공정 효율이 55% 이상 높아졌습니다. 배송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 이 업체는 첨단 기술을 융합한 물류망 구축에 2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또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 역시 대구의 축구장 46개 넓이의 초대형 물류센터를 준공했습니다. 다른 유통 대기업도 스마트 물류센터를 짓는 데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등 전국 단위 물류 네트워크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일 배송에 새벽 배송까지 국내 시장에서 배송 속도전에서 앞서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동원한 물류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머리카락을 감으면 염색이 되는 갈변 샴푸 들어보셨는지요? 국내 한 중소업체가 개발한 이 샴푸가 최근 해외 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위해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정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뷰티 박람회. 주최 측이 헤어 부문 우수상을 발표합니다. And the winner is 국내 기업 모다모다의 자연 갈변 샴푸가 헤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Their product really addressed a really big need gap for consumers, and I love the fact that this brand created a way to treat gray hair without the use of synthetic dyes. 미국 현지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국내에선 2년 뒤부터 해당 샴푸의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 성분이 유전 독성이 우려된다며 샴푸와 화장품류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결정이 났고 우리도 여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못 쓰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입안 예고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와중에 이 모다모다 샴푸가 개발된 거죠. 모다모다 측은 THB 성분이 무해하다는 입장. THB는 모다모다 사용 후에 두피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이 되지 않고 누적이 되지 않으니까 독이 없다.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THB 위해성에 대한 추가 검증을 권고했습니다. 2024년까지 2년 6개월의 추가 검증 기간이 주어졌는데 소비자 단체가 검증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해외에서는 호평받고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투명해진 염색 샴푸. 무엇이 문제인지 산업부 이정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위해성 논란이 불거진 게 THB라는 성분이죠. 이게 도대체 뭐기에 논란입니까? 네, 이 염색 샴푸는 바나나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을 적용해서 머리카락을 감으면서 염색이 되는 방식인데요. 예. 이 갈변 현상을 돕는 촉매제 THB, 즉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 성분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유해하다는 겁니까? 네, 박테리아 실험에서 DNA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 독성을 확인했다는 유럽 소비자 안전성과 학위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도 THB가 피부를 예민하게 하는 물질이고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용 금지 원료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또 호평을 얻었다면서요?
네, 유럽과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 금지 성분인 THB가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200여 개 국가에서는 금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유럽은 사전 관리를 중시하는 반면 미국은 써보다가 피해가 생기면 책임지고 기업이 보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군요.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성분에 대해서 유럽은 1,600여 종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는 1,000여 종, 그리고 미국은 9종에 불과합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체 측은 아예 위해하지 않다는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전 독성을 이유로 유럽에서 똑같이 사용이 금지된 일부 염색약 사용 제품이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데 이들 염색약보다도 용량이 적고 또 머리카락을 감고 씻어내기 때문에 인체에 쌓이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는 양성이고 소이로제포와 이하단에서는 음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안전한 그런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몸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루라도 빨리 알고 싶어 할 텐데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네, 지난 3월에 규제개혁위가 위해 검증을 다시 하라고 권고하면서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1년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가 검증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검증의 공은 한국의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넘어갔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업계와 정부, 학계 독성 전문가 등 다양한 추천을 받아서 검증위원회를 꾸린 뒤에 검증위가 제시하는 방법과 기간으로 재평가를 해서 THB의 국내 사용 금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 결론이 나기까지는 판매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증 기간인 약 2년 동안은 판매가 됩니다. 사용하다가 해롭다는 결론이 나면 또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와 검증 방법도 하나하나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선이 아닌 우크라이나 북부와 남부 등 후방 지역을 잇따라 공습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을 대부분 장악한 러시아는 이젠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작전까지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질 무렵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거리는 화염에 휩싸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에 동남부 도시 드니프로에서 최소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남부 미콜라이우에선 대학 2곳이, 북부 추후이우에선 아파트와 학교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모두 주요 전선이 아닌 후방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군사시설을 노린 공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최근 2주 동안 1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지난 14일 서부 빈니차 공습은 고의로 민간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당시 120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군사작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최대 원전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를 무기 저장고와 공격 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기름값을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증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자마자 사우디 정부가 그런 얘기는 없었다며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인권 문제로 자신이 직접 비난했던 사우디 왕세자 앞에선 취재진의 질문에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 직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증산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The Saudis share that urgency, and based on our discussions today, I expect we'll see further steps in the coming weeks.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떠난 뒤 사우디 외무장관은 증산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o oil production specifically wasn't discussed at this summit. It wasn't really a subject for this summit. 그러면서 생산량은 석유 수출국 기구 연합 오펙 플러스에서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는 러시아도 포함됩니다. 앞서 회담장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우디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고 한 과거 발언을 비꼰 겁니다. President Biden, is Saudi Arabia still a pariah? President Biden. 외신들은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의 암살 배우로 지목했던 무함마드 왕세자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굴욕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희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보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지지율이 20%대가 되면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에서 탄핵이란 단어가 나오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인 김민석 의원이 지난 14일에 SNS에 올려서 논란이 됐던 글입니다.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여권에 대한 여론 지형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나름대로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탄핵이란 이슈 자체가 자칫하면 역풍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나갔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일단 그렇다 치고요. 지금 여당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위기감은 커진 분위기입니다. 네. 무엇보다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과 또 고령층까지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는 게 큰 문제라고 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저희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지율이 30%가 되면 야당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20%가 되면 관료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10%가 되면 측근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다가 한 자릿수까지 되면 그때서야 탄핵 얘기가 나올 거다. 물론 임기 극초반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관료나 측근 그룹이 곧바로 이탈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국정 동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지율 회복이 급선무랑 공감되는 용산과 여의도 모두에서 형성된 기류입니다. 예. 문제는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반전의 계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대통령실 참모들과 또 여당 내부 곳곳에서는 이 지지율 만회를 위한 방법들을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간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 없이 반등시키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라는 경제 복합 위기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각종 인사 관련 구설수 또 독선적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걸로 전망이 되면서 획기적으로 여론이 바뀌기는 어렵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경제 문제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언급했던 인사 문제나 대통령실 내부 문제, 이런 건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대통령실 이 전면 개편과 같은 이 쇄신론이 점점 더 힘을 얻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개편하면 혼선이 가중된다, 이런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비상 상황을 초반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거라는 그런 지적도 분명히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실 내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거나 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또 정무수석실과 또 홍보수석실 라인도 한계를 보여줬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지지율 20%대 되면 탄핵의 느낌표는 용기가 없으면 자리도 맡지 말라로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의 어록 중에 이렇게 이 대통령에게 욕을 퍼부을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를 맡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연합노소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죠. 이재명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 저 말, 그러니까 연합노소라는 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네. 저 말을
이 의원이 써왔던 말입니까?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해 9월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를 주장하면서 남녀노소라고 썼고요. 또 지난해 2월에도 기본주택 정책을 홍보하면서 또 남녀노소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미리 준비된 선언문에서부터 이 연합노소라는 표현을 넣은 겁니다.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의도를 하고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한 말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흔히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의원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시도한 측면이 보입니다. 여기에 연일 의원을 비판하면서 당권 도전을 강행하고 있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젊은 여성층의 지지를 발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란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마 선언문의 다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제 미래, 유능, 강함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기는 민주당을 내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내걸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메시지를 거꾸로 읽으면 다른 주자들이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고 무능하고 약하고 혁신과 통합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이재명식 비교우위 화법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개파 공천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은 거는 이재명 개가 당을 장악하는 거에 대한 이 경쟁자들의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선을 그은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만 보면요. 대항마로 나선 이 97그룹이든 또 이낙연계든 영향력이 크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당내에서는 이 97그룹도 어차피 586의 하청 정치를 했던 운동권 말미 사람들 아니냐. 586 세대가 정치적인 이익을 누릴 때는 같이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세대 교체를 말한다고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재명 연합노소의 느낌표는 사법 리스크 해결부터로 하겠습니다. 자, 여가 먼저냐 남이 먼저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해결이 최우선일 겁니다. 본인은 탈탈 털려도 먼지만큼의 흠결도 없다 이런 점을 강조는 했습니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성남FC 수사를 비롯해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내부 공방이 거세질 경우에 이 당이 통합보다는 분열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모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가 올스타전을 마치고 오늘부터 닷새간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올스타전은 잘 마무리됐지만 프로야구 위기로는 여전한데요. 김광 기자가 허구영 KBO 총재를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시즌 절반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볼 때보다 좀 더 이게 심각하다. 프로야구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 어느 때보다 국제 경기의 성적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KBO 리그 최고 투수 안우진의 내년 WBC 대표팀 선발은 그래서 더 뜨거운 화두입니다. 학교 폭력 전력으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영구 자격 박탈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안우진. 하지만 메이저리그가 주관하는 WBC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안우진에게 국가대표 태극마크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 허구현 총재는 일단 문을 열어두고 여론을 의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A에서 그랬대로 KBO는 아니야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지자체장들로부터 신생구단 창단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서주층을 봐서는 추가는 좀 어렵죠. 남북 통일이 되면 12구단 해야 되겠죠. 대신 산업적인 통합, 굵직하지만 급한 현안입니다. 매장이 자기 구단 제품만 파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냐 이거예요. KBO 샵이 없는 거예요. 리그의 가치를 향상시킨 총재. 최초의 야구인 출신 KBO 커미셔너 허구현 총재의 목표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고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경남 지역이 200mm 이상, 전남과 제주는 1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윗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적어지겠습니다. 비는 주로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쪽 해상에서는 파도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예상됨에 따라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이후에도 장마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주 후반에 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삶이 끝나는 것이기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 두려움을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워서 신에게 의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고통이 덜 하기를, 가족들이 덜 힘들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에 삶을 더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 우리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죽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법제화가 되기까지 깊은 사회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